50을 훌쩍 넘어도 바뀌지 않는 경상도 사투리. 어떻게 하나 생겨먹은 게 이런데. 투박한 어투에 육두문자 좀 섞어도 양심 많은 반듯하다 자부한다. 정치평론가 서영석의 좌추르동 사설과 칼럼 비평. 당신의 공감을 기다린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게 마이다스의 손입니다.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것도 있죠. 우리 이명박 씨 같은 분이 바로 마이너스의 손이었습니다. 손만 대면 전부 다 망하게 만드는. 마이다스 IT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포항종합제철, 요즘은 포스코라고 그러죠. 포스코의 사내벤처로 출발해가지고 지금 기업으로 떨어져 나왔는데요. 초고층 빌딩을 만들 때 그 안전성이라든지 경제성 등을 진단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마이다스 IT인데요. 오늘 저녁 어떤 방송사의 방송 프로그램으로 나오는 모양인데요. 제가 오늘 모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마이다스 소프트웨어, 마이다스 IT라는 회사의 이제 경쟁력은 결국은 사람인데요. 사람 위주의 회사. 이렇답니다. 일요텔의 주방장 출신이 만드는 1만 5천 원 상당의 식사가 제공되고 사내 미용실, 헬스클럽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국민TV도 결국은 사람이 만드는 방송입니다. 좋은 방송, 공정한 방송은 또한 좋은 대우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합원으로 많이 가입해 주시면은 그렇게 해서 시험 방송이 시작될 때부터 조합비를 내주시면은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마이다스 IT 이야기를 꺼내왔습니다. 물론 조합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어마어마한 수준의 대우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적절한 수준의 대우를 하지만은 많은 청취자, 많은 조합원들이 모여서 좋은 방송, 공정한 방송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결과물로 좋은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좋은 대우를 해주는 그런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첫 출발점은 바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조합원에 가입하시는 길입니다. 자,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오늘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네. 남북 관계가 날이 갈수록 강대 강의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과거에는 안보에 대해서 무감각하다고 조져대던 그런 보수 언론들이 아주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한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요. 이젠 북한의 공갈이 드디어 슬슬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남한은 북한의 공갈에 항상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개방되어 있는 사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고 싶어도요. 한미연합사령관의 승인이 없이는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연평도 포격 때도 우리 대한민국의 군부가 응징운운했습니다마는 미국이 허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주겠다는데도 아니옵니다. 라고 방정을 떨고 있는 이른바 보수 세력들. 예. 바로 그러한 전시작전권을 결국은 주한 한미연합사령관 즉 미국 군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불리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남북 간의 도발 가능성은 북한이 선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지금은 이른바 말폭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주 그냥 강대강으로 나가면서 우리의 주식시장도 요동을 치고 있고 뭐 드디어 무감각하기 짝이 없는 우리 국민들도 야 정말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사거리가 한 3,000 내지 4,000km 되는 미사일이 북한의 미사일이 무수단이라고 하는 미사일입니다. 그 무수단은 물론 미 서부 해안인 LA까지는 도달하지 않죠. 이 사거리에 있는 것은 사거리 내에 있는 미국의 영토는 구암이라든지 혹은 하와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만약 미사일을 쏜다면은 우리는 요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으로서는 미사일이야 요격을 하든 말든 우리가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바로 코앞에 북한을 두고 있는 남한, 즉 대한민국의 국민들 머리 위에 쏟아질 수 있는 불벼락이 문제인 거죠.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북한이 그런 엄청난 모험과 도발을 강행한다면은 그 끝은 북한 지도부의 괴멸과 멸망일 겁니다. 문제는 북한 지도부가 괴멸되고 멸망될 때까지 우리 국민이 수백만이 죽어갈 수도 있다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독재 공산주의 체제이고 세습 왕조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해변 정책을 쓰고 포용 정책을 써왔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남북한은 이미 군사력도 역전이 됐고요. 경제력도 역전이 됐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만은 북한은 가진 게 없어요. 없는 북한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나오면은 불리한 건 한국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연착륙시키고 차츰 개방을 시킴으로써 북한 내부의 이런 변화를 꾀하는 것도 결국은 바로 이러한 사정 때문이죠.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평화적인 해법은 결국 대화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명박 씨의 비핵개방 3선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건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그런 정책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외의 전문가들로부터 받고 있는데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 출발은 바로 현재의 한반도 위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이 길었네요. 자, 오늘 첫 비평은 바로 재벌들에 관한 겁니다. 우리 김희지 아나운서 한겨레신문의 재벌들의 등기임원 특히 5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연봉을 공개한다는 기사를 읽어주시죠.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개별 보수 공개 대상은 사업 보고서를 내는 기업의 등기임원과 감사다. 연봉 5억 원 이상자가 그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사내이사와 사회이사, 감사 등의 평균 연봉만 공개해왔다. 한 예로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사내이사에게 1인당 평균 5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공개됐다. 하지만 최지성, 권오현 부회장, 윤주화 사장의 개별 연봉은 알 수 없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내년 3월께 제출된 사업보고서엔 등기임원과 감사의 연봉이 담긴다. 개별 보수가 공개되는 기업과 대상자는 200여 개사 6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등기임원과 감사의 개별 보수 공개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주나 언론 시민단체 등이 경영 성과에 연관지어 임원 보수의 적정성을 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주총회 풍경도 내년엔 달라질 수 있다. 경영 성과가 낮은 기업에선 등기 임원과 감사에 대한 과다한 보수 지급이 주총장의 쟁점으로 떠오를 여지가 크다. 네.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서 드디어 보수가 연 보수가 5억 원 이상인
그 등기 임원들의 연봉을 개별 연봉을 공개하도록 될 모양입니다. 물론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요.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지금 필사적인 저지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재계에서 필사적으로 저지 로비를 벌리는 그 이유는요. 결국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그리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위축될 수 있다. 직장 내 위화감을 조성한다. 노사 갈등이 정대된다. 임원 보수의 하향 평준화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기업은 결국은 자본주의에서 기업이란 결국은 주주의 회사입니다. 주주들, 개별 주주들은 대개 그 지분이 아주 작습니다.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주주들을 제외하군요.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대기업은 이른바 대주주 혹은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분 비율이 낮습니다. 51%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결국은 10 내지 2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반면 나머지 70 내지 80%는 개별 분산화되어 가지고 사실은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기업의 경영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영자들이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들이 썩어가는 이런 피해가 계속되어 왔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5억 원 이상의 연봉자들이 개별 공개가 되면요. 이런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가 있죠. 재계에서는 뭐 온갖 핑계를 들어가지고 뭐 유능한 인재 영입이 위축된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 임원의 경우에는 개별 연봉이 전부 공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주주로서는 당연한 요구거든요. 경영 성과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임원들의 연봉은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봉을 비공개하면서 과다하게 연봉을 챙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결국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겁니다. 미국은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 연봉이 5억 원 이상 되는 사람만 공개하도록 했는데요. 이거 사실 불완전한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 임원의 연봉은 전부 개별 공개를 합니다. 일본은 1억 엔 이상의 그 보수를 받는 임원들을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을 따른 건데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른바 그 임원, 이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사들이 기업의 경영을 기업의 경영을 자기들이 직접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기여로 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쉽게 얘기해서 주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회사의 이익의 과실은 일부 대주주나 임원들이 쏙쏙 빼먹는 그런 행태를 한국 기업들이 보여왔고 거의 예외 없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공개가 되면은 드디어 주주들이나 혹은 외부의 감시단체들이 따질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너 이번에 경영성과도 개판인데 왜 이렇게 연봉 많이 챙겼어? 이게 싫은 겁니다. 이게 사실은 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는 그 첫 출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제 이 법은 앞으로 모든 상장회사의 임원들 연봉을 개별 연봉을 공개하는 쪽으로 더 확대되고 개정돼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덕수궁 앞 돌담길 말고요. 그 서울 광장 쪽에 덕수궁 앞 대한문 앞이죠. 여기가 농성촌으로 변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그게 꼴 보기 싫다면서 수구 언론들이죠. 뭐 보수 언론이 아니라고 보통 또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보수는 별로 없으니까 수구인데 뭐 통칭 보수라고 합시다. 자칭 보수진 하지만 이 보수 언론들은
눈꼴 사납다면서 그 농성 천막을 철거하라는 아주 강요와 콩가를 이놈들이 했죠. 그래서 결국은 새누리당 구청장이 있는 서울 중구청이 결국은 직원들을 동원해서 농성 천막을 밀어붙이고 그게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서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답다라며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화단을 설치한 행태를 간접적으로 비난하자 이번에 또 이 자칭 보수 수구 언론들은 박원순 정신 차리라는 식의 이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대 한희석 교수의 칼럼을 소개해드리죠. 약자들의 도심 집회는 민주국가의 정상적인 풍경이다라는 칼럼인데요. 우리 김희주 아나운서 그 첫 부분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중반 어느 날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중앙광장엔 장미꽃이 가득 심겨졌다. 삭막한 캠퍼스를 꽃밭으로 만들려는 근사한 조경 계획의 일환이었을까? 학생들은 달가워하지 않았다. 데모 막는다고 짜낸 꼼수라고 간주했기 때문이었다. 다음 시위 때 잠시 광장을 차지한 학생들은 가시를 무릅쓰고 장미를 모조리 뽑아버렸다. 장미가 아름다워도 화권을 인권 위에 둘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며칠 전 서울시청 건너편 대한문 앞에도 화단이 조성됐다. 중구청이 보도에 흙을 퍼붓고 서둘러 화초를 심었다. 그 자리는 바로 쌍용차 천막 농성장이었다. 좁은 공간에서 용산 참사 유가족과 제주 강정마을 사람들이 함께했던 그런 곳이었다. 지나가는 시민들의 반응은 갖가지였을 것이다. 비난하거나 외면하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그 아픔을 함께하고 공감과 연대의 분위기를 확산하는 중심이 되기도 했다. 그런 사연 많은 농성장을 강제 철거한 뒤 심은 꽃은 시민들에게 과연 어떻게 다가올까? 네.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의 근본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용산 참사 유가족, 제주 강정마을, 쌍용차 농성. 물론 쌍용차는 이명박 정권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사실은 그 이후 이명박 정권에서 더 에스컬레이트 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요. 결국은 정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그러한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데 근위주의적인 정권, 독재 정권, 맛 좀 봐라 정권에서는 일단 공권력을 동원해서 쫓아내고 봅니다. 한인섭 교수의 칼럼 계속됩니다. 도심의 보도 위에 천막 치고 농성하는 건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불편을 느끼거나 불쾌할 수 있고 심지어 불안해할 수도 있다. 그런 여러 감정들이 농성자들에게도 이리저리 전달된다. 부정적 느낌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 불편하고 불쾌한 문제들의 존재를 직시하게 되고 안타까움과 연민을 표하고 공감과 연대를 최소한도나마 표현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 거리는 힘없는 사람의 최후의 주장 무대이기도 하다. 사실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거리로 나설 필요가 없다. 사무실에서 정책으로 세상을 요리하거나 언론을 통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사무실과 공장에서 내몰리고 언론 창구도 닫혀 있을 때 나설 곳은 거리밖에 없다. 그런데 힘들게 노상에서 펼치는 약자들의 주장조차 봉쇄하고 실정법을 내세워 압박하고 심지어 서 있을 장소까지 빼앗아 버리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표현의 자유의 우월성을 전제로 형성되는 게 민주국가라면 그 민주국가는 표현할 공간과 매체 접근 기회의 평등한 확보를 위해서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네. 물론 이제 농성촌을 만들었던
있다는 것도 눈에 거슬리는 한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일반 시민들 중에서 그게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결국은 반대하는 사람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합리적으로 설득할 자신이 없을 때 폭력을 동원하는 것이죠. 워싱턴을 관광한 사람들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백악관 앞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시위를 합니다. 물론 이제 시위의 방식이 폭력적일 때는 미국 경찰이라고 해서 그렇게 민주적인 경찰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법을 어기는 데 대한 응징은 한국 사회보다도 더 가혹한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못 모르고 외국 가가지고 교통위반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근무하는 경찰에게 대들었다가 쥐어 맞는 경우 많이 있죠. 심지어는 주머니에 손 넣었다가 총 넣는 줄 알고 총격을 맞아서 죽은 사람도 나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 공권력에 대한 건의는 우리보다도 더 심한 편이죠. 물론 미국도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서 그런 공권력이 확립된 겁니다만은 우리 사회도 결국은 민주주의 정권이 이런 합의를 전제로 한 해법을 계속해 나간다면은 결국 공권력도 그런 권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제대로 풀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여 식으로 하니까 경찰이나 혹은 사법 공권력이 약화되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한인석 교수의 칼럼은 아주 좋아요. 왜 하필 그 장소냐 하는 의문도 들 수 있다. 집회는 늘 도심을 겨냥하기 마련이다. 여러 도시의 중심가, 정치적인 조명을 받을 장소에는 이런 구호 저런 주장을 하는 시위대를 만난다. 다양한 주장과 표현을 대하는 그 자체가 관광거리이기도 하다. 민주국가의 도심에서 집회 시위의 모습은 예외적 풍경이 아니라 일상의 한 부분이다. 진짜 조용하고 청결한 도심 환경을 원하는가? 그 좋은 모델은 평양과 베이징의 광장이다. 시위대도 확성기도 없고 담배꽁초도 별로 없다. 드넓은 광장에서 관광객들은 거대 건물을 몇 장 찍고 나면 할 것도 별로 없다. 사방의 공안 요원들의 경계를 체감하며 걷는다. 독재시대, 우리에게도 익숙했던 그런 풍경들. 그런 풍경이 지금 우리에게 재현되기를 원하는가? 네, 바로 이게 이 칼럼의 핵심입니다. 민주국가의 도심에서 집회 시위의 모습은 예외적인 풍경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왜?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를 표출하는 그런 장소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늘상 존재하기 마련이죠. 거기에 소외되고 혹은 자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람들 얼마든지 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1인 시위를 한다든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오히려 시위와 집회의 자유가 없는 나라일수록 더 깨끗하고 청결한 이런 아이러니 새누리당 중구청장은 잘 알아야 될 것 같네요. 시민들의 주장 가운데 생존권에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다각도의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생존의 절실함은 때로 엄격한 법 집행을 무조건 정당화할 수 없는 상황을 제공한다. 그럴 때 정책 당국의 1차적 관심사가 생존권 주장하는 시민들을 어떻게 광장에서 몰아낼까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미 용산 참사라는 반면교사가 있지 않은가. 정책 당국은 시민들의 주장 속에 들어있는 억울함의 원천을 이해하고 경청과 인내로서 해결책을 찾으려 애써야 할 것이다. 어떤 시민도 정부의 적으로 관주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대안문 앞으로 돌아간다. 예의 그 농성 장소는 이제 화사한 봄꽃으로 채워져 있는가. 꽃을 보호한답시고 철제 펜스를 둘렀고 그것도 부족해 전경으로 인해 장막을 쳤다. 천막촌 시절보다 훨씬 살벌하고 불편하고 분노지수와 절망지수는 더 높아졌다.
꽃을 방패 삼은 정책적 졸렬함은 조롱거리가 되어 있다. 사람을 철거하고 꽃을 영입하는 그런 자세를 돌이켜 시민에게 꽃을 건네는 그 따뜻함으로 새롭게 출발할 일이다. 네, 아주 좋은 칼럼입니다. 대한문 앞의 농성촌 눈의 가시였겠죠. 바로 거기서 조금 더 걸 올라가면 조선일보가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는 네, 동아일보가 있죠. 천막촌에서 남대문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있는 길로 들어가면 중앙일보가 있습니다. 결국 천막농성촌은 조중동의 한중간에 존재하는 셈이죠. 매일 출퇴근하면서 아주 그 간부들에게는 눈에 가시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혹은 법을 감히 운이하면서 농성자들을 쫓아내라고 틈만 나면 부르짖고 주장하고 공갈하고 협박해 왔습니다. 결국 중구청 거기에 굴복한 셈이죠. 그러나 한인석 교수가 지적했다시피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일 뿐입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가 봉쇄되면요, 그 다음엔 언론의 자유가 봉쇄됩니다. 조중동은 자기들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발짝씩 양보하기 시작하면은 그 끝은 결국은 굴종과 누의 길 뿐이죠. 자, 국민TV는 바로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첫 출발점이 바로 국민TV 라디오입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 아직 조합원이 10,000명도 채 되지 않은 이 참담한 상황입니다. 참담하진 않죠. 사실 10,000명이 엄청 많은 건데, 조속한 시일 내에 10,000명을 돌파하고 20,000명을 돌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소개하고 우선 팟빵 앱부터 다운받으시라고 하세요.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지금 민주당의 대선평가 보고서가 오히려 새로운 분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사설을 일부만 소개해 드리죠. 민주통합당 대선평가위원회는 어제 18대 대선평가보고서 패배 원인 분석과 민주당의 진로라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선이 끝난 지 넉 달 가까이 지나 가까스로 대선종합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문제는 이번 대선평가보고서가 민주당의 환골탈태를 위한 출발점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분란의 씨앗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대선 패배의 원인을 문재인 전 대선 후보를 비롯해 이해찬, 한명숙 전 대표, 문성근 전 대표 대행 등 이른바 친노 주류 지도부에서 찾으며 이들에게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요구한 것이 불씨다. 시기적으로 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5.4 전당대회까지 앞두고 있어 평가위 결론을 둘러싼 당내 주류, 비주류 간의 논쟁은 더욱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네. 뭐 대선평가 보고서를 보면요, 뭐 후보인 문재인, 그다음에 대표였던 한명숙, 문성근, 이해찬, 뭐 안철수에게는 아주 솜방망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그 지적한 사항 자체에 대해서 제가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민주당을 각별하게 또 애정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아닌 상황에서, 물론 뭐 새누리당보다는 조금 더 낮게 생각하긴 합니다만은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대선 반성은 필요한 일이고, 또 그런 반성은 그 당사자들에게 뼈아픈 채찍질이 돼야 된다는 점에서는 전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문제는 민주당의 대선평가위원회를 만들 때부터 구성이 잘못됐다는 데 있는 거죠. 한상진 위원장은 명백하게 안철수계입니다. 대선평가를 하는데 그 위원장을
안철수계를 갖다 시켰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3의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을 시켜야 마땅했죠. 이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지난 4개월 동안 그 대선평가위원회의 내부에서는 평가위원회 내부의 의견을 이미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안철수에게 유리하고 비안철수에게는 불리한 발언을 지 마음대로 내깔려 가지고 수도 없이 말썽을 일으켜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에서 만든 평가 보고서가 객관성을 담보하리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야말로 바로 민주당의 현재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4개월 동안 개판 5분 전으로 대선평가위는 굴러왔습니다. 굴러오다가 5.4 전당대회를 불과 보름 정도 앞둔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급조해서 평가위 보고서를 만든 거죠. 내부에서도 마지막에 올라온 사항들이 발표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에게 매우 호의적이고 안철수를 영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김한길 씨가 유력한 민주당의 차기 대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5.4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식의 보고서를 낼 수 있다는 그 강심장이 정말 거의 새누리당이나 보수 세력의 못지않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한심합니다. 민주당이 왜 인기가 푹 나가고 있는지 대선 평가위부터 스스로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평가위를 평가한다면 에팍점입니다. 자,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